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음지이지만 또 어쩔 수 없는 한국 유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친구와 놀거나 연인과 데이트를 할 때, 심지어 회식 자리에서도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코스가 있죠. 바로 노래방입니다. 노래방 문화는 아시아권의 여러 나라에서 발달해 있긴 하지만 한국만큼 노래방을 좋아하는 나라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참고로 저는 노래방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유는 노래를 못하기 때문이죠. 애초에 놀러 다니는 것보다 집에 박혀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 주변도 비슷비슷하고요. 노래방의 발상지인 일본에는 2023년 기준 약 8,300개의 노래방 시설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한국은 2022년 9월 기준 약 27,400개의 노래방이 운영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심지어 약 35,300개였던 2011년과 비교하면 이마저도 상당히 감소한 것이었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는 여러 사회적 변화와 젊은 세대의 개인화된 여가활동 선호 현상으로 인해 노래방의 수가 점점 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반대로 가정용 노래방 기기의 판매량은 최근 몇 년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는 것을 선호하게 됐을 뿐 여전히 노래 부르는 것을 즐기는 것이죠. 한국인의 DNA에 흥이 탑재되어 있다, 뭐 이런 말도 있죠. 물론 진짜로 있을 리는 없지만요. 예로부터 한민족이 흥이 많았다는 사실은 중국의 역사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따르면 동이 사람들은 농사 절기에 맞추어 하늘에 제사하고 밤낮으로 음주 가무를 즐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동쪽에서 사는 활을 잘 쏘는 민족이라는 의미로 한민족을 동이라고 불렀는데, 이 동이전을 통해 수천 년 전에 우리 선조들도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술을 마시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유흥의 역사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유흥이 아니잖아. 여러분이 생각한 그 유흥의 역사가 맞습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한국의 유흥문화, 그 중에서도 한국 성매매업소의 역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유흥문화라는 게 먹고 마시고 노는 음주가무와 떼놓을 수 없기 때문에 한 이야기죠. 그럼 한국에 언제부터 서구식 유흥문화가 도입되었으며 이게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고, 불법인데다 도시 미관과 치안을 해치는 성매매업소를 왜 완전히 근절하지 못하는지, 아니 애초에 근절할 마음은 있는 건지, 또 마음이 없다면 왜 놔두는 건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한국 유흥과 성매매에 대해 논하자면 사실 역사를 끝도 없이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사냥꾼과 함께 최초의 직업으로 거론되는 게 몸을 파는 여성이니까요. 직업적인 성매매는 인류가 농경을 시작해 사유재산과 계급이 생겼을 때부터 생겼을 것으로 보지만, 이례적인 대가를 얻기 위한 성매매는 인류가 탄생한 순간부터 호모사피엔스가 독립된 종으로 분화되기 이전부터 있었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인류 최초의 서사시 기가메시 이야기에서도 성을 파는 여사제가 나오고, 수메르의 우르크에서는 여사제들이 아예 업소를 운영했다는 기록이 전해지죠. 심지어 고대 그리스에서는 꽤 높은 대접까지 받았습니다. 채널에서 아주 옛날에 한번 다루었던 헤타이라죠. 참고로 헤타이라가 최고 수준의 몸을 파는 여성이었고, 낮은 급으로 여겨졌던 이들은 포르노이라고 불렸는데, 듣자마자 다들 아 하셨을 겁니다. 포르노이와 손님에 대한 기록물을 부르는 호칭이 포르노그래피였고, 이게 포르노라는 단어로 파생되었거든요. 중세시대 유럽에서는 성매매가 죄악이었지만 동시에 필요악이기도 했기에 묵인되었습니다. 2세기 이후부터 기독교 신학의 주춧돌을 놓은 이들, 즉 그리스도교 역사 초기에 활동하면서 종교의 기초를 다진 인물들을 교부라고 하는데, 기독교의 교부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는 매춘을 금지하면 성욕을 해결할 수단이 없어져서 욕구불만에 찬 사람들이 날뛰어 사회 질서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매춘은 처녀와 결혼할 부인을 강제 겁탈로부터 지켜주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다라는 주장도 했고요. 실제로 필요악으로 여겼기에 국가와 교회가 성매매를 관리하기까지 했죠. 중세 유럽의 성매매 직결지를 보면 국가 아니면 교회가 관리하는 지역이었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관리의 수단이었지만 나중에는 국가의 교회의 돈벌이 수단이 되었고요. 스웨덴의 성 브리기타 수녀는 수녀원이 신성하기는커녕 유곽에 가깝다고 일갈하기도 했죠. 이런 풍토가 멈춘 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 매독이 퍼지고 종교개혁까지 단행되면서입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보통 면죄부 판매, 즉 부패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 면죄부 이외에도 오히려 우리에게 더 와닿게 교회의 타락을 볼 수 있는 게 이 성매매 관리이기도 하고요. 이렇듯 인류 역사에서 성매매는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창 시대별 성문화를 많이 다룰 때 했던 말인데, 교과서에 등장할 만한 인물들과 이야기들, 시대를 바꾼 사건들은 재밌기도 하고 배울 것도 많지만,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생활상을 가지고 있는지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그 시대의 성문화이기도 하죠. 이렇듯 당연히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친숙한 선조들의 유흥문화는 기녀문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극 드라마에 반드시 등장하는 장면 중 하나가 바로 기방에서 양반들이 기녀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악기 연주를 들으며 유흥을 즐기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기녀제도는 사실 조선시대 때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삼국시대 때부터 존재해왔습니다. 신라의 원하 제도가 후대 기녀제도의 기원으로 여겨지고 있죠. 이후 통일신라 시대와 고려시대를 거쳐 기녀제도가 본격적으로 확립되고
발전했으며 조선시대로 내려와 기녀제도가 더욱 체계화된 것이고요. 재밌는 점은 이 모든 시대에서 기녀들은 한민족의 예술과 문화,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흔히 기녀를 현대사회에 몸을 파는 여성들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녀는 매춘부라는 등식은 사실 완전히 맞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기생들이 매춘을 안 한 것도 아니지만 순전히 매춘부라 칭하기에는 매춘부에 해당하는 여성들은 창기라는 또 다른 칭호로 불렸죠. 실제로 최상위층 기녀는 지금의 연예인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문화가 내려오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창기의 경우에도 종류가 다양했죠. 저희 주변에서 매춘을 하는 이들부터 술을 팔면서 하는 이들 다양했습니다. 기생에 대해서 자세히 하려면 기생만 따로 10분 넘게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결론은 조선시대에도 복잡하고 또 다채롭게 업소는 물론이고 성매매가 만연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조선 후기와 구한말을 거치면서 제도의 변질이 생깁니다. 본래 조선에는 포주가 여성의 성을 팔고 남성이 성을 사는 것을 국가가 합법 또는 묵인하고 등록 및 강제 성병 검진 제도를 통해 법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인 이른바 공창제가 없었습니다. 물론 음지에서 행해지던 성매매는 언제나 존재했지만 어디까지나 밀매음 즉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던 행위였죠. 하지만 1876년 일본에 의해 조선이 강제로 개방된 직후 부산과 원산, 인천의 계양장에 일본인 유곽업자와 창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1880년대부터는 일본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일본식 유곽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1910년부터는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일본은 아예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까지 자국에서 존재하던 공창제를 조선에 도입했죠. 정확히는 1916년부터 유곽업 창기 취책 규칙을 제정하여 공창제도를 공식화했고 창기들로부터 세금을 받고 그들을 관리 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자들은 이때 일제가 매춘부인 창기와 예인이었던 기녀를 함께 묶어 분류해버린 탓에 기녀에 대한 수많은 오해와 편견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 포인트는 이 공창제 도입으로 한국의 성매매가 광범위하게 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유는 돈이 되는 일종의 산업이 되었기 때문이죠. 앞에서 말했듯 성매매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까마득한 고대부터 세계 각지에서 이뤄지던 행위이지만 시대마다 유달리 다르게 나타나는 게 인식과 대우입니다. 한국에서는 공창제 도입 이후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게 되었죠. 이전에는 음지에서만 이루어지던 행위가 어느 정도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현재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엠베서더 서울 풀만 호텔 부근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신정유곽이 존재했고 한때 아시아 최대 사창가로 악명 높았고 현재까지 존재하는 부산 서구 완월동의 집장촌은 사실 일제가 만든 최초의 계획 집장촌이었죠. 저도 부산에서 20년을 살았기 때문에 어릴 때 많이 들어보고 학생 때 지나가다가 본 적도 있습니다. 사실 부산 사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다 들어보기는 하셨을 것 같네요. 완월동 기록에 따르면 1979년에 124개의 성매매 업소가 존재했고 1980년대에는 최고 전성기를 누렸다고 알려져 있죠. 이는 해방 후 미군정 시기 한국 정부가 공창제 폐지령을 실시하여 공식적으로는 공창제를 폐지했으나 공공연한 사창 영업과 이에 대한 정부의 묵인 관리 체제는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제 강점기 동안 시스템이 생기면서 성행하기 시작한 공공연한 비밀처럼 퍼진 사창가는 국가의 묵인 속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규모를 키워가게 된 것이죠. 1950년대에는 한국 전쟁이 발생하며 전주역 주변에 선미촌과 같은 새로운 성매매 직결지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집장촌인 청량리 588 역시 6.25 때 경원선 종점이었던 곳으로 당시 강원도 철원과 화천, 양구 등 동부전선 격전지로 떠나는 군인들을 상대로 성매매가 이루어졌던 곳이었죠. 미군 기지가 들어서면서 탄생한 경기도 파주시 용주골에도 한때 성매매 업소가 약 200곳이나 되었고 종사하는 사람만 500에서 600명에 달했습니다. 1961년부터는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 제정되어 성매매가 법적으로 금지되었으나 이 역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죠. 지켜지지 않았다기보다는 역사적으로 그 어떤 국가도 이걸 막아낸 적이 없습니다. 애초에 정부도 포주와 성매매 여성들 구매자를 단속하기보다는 성병 검사를 하는 식으로 선도 보호 조치를 했을 뿐 약 70개의 특정 지역에 있는 사창가는 아예 묵인하는 정책을 펼치며 사실상 윤락행위를 허용했거든요. 이렇게 공공연한 묵인 속에서 성매매는 더 다양한 형태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는 이른바 티켓 다방이 등장했죠. 티켓 다방이란 겉으로는 일반 다방처럼 보이지만 여성이 커피와 차를 배달하고 성매매를 병행하는 곳을 뜻합니다.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을 티켓을 끊는다고 표현한 데에서 티켓 다방이라고 부르죠. 뿐만 아니라 다방에 가서 티켓을 끊으면 같이 나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돈 내면 같이 나가는 겁니다. 검색해보니 요즘은 도시 지역에는 잘 없고 지방을 위주로 조선족과 탈북민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방 내에서 성매매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단속을 피해갈 수 있었죠. 1980년대에는 제5공화국 즉 전두환 정부가 펼친 3S 정책으로 인해 성매매가 더욱 성행하기
하게 되었습니다. 3S란 스포츠 스크린 마지막은 성관계를 뜻하는 영어인 S를 의미하는데 직접적으로 언급하면 영상이 제재를 당해서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3S 정책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의견이라기보다는 사실 3S 정책 자체가 많이 사용은 하지만 그 누구도 이게 실제로 존재했다고 입증한 적은 없기는 하죠. 근데 오늘은 이걸 따지는 영상은 아니니 3S를 시행했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런 말이 나올 만한 정책이 시행되기는 했습니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등 프로스포츠 리그가 출범됐고 1986년에는 아시안게임, 1988년에는 서울올림픽이 유치되었죠. 또 이때부터 영화 검열이 완화되고 컬러TV 방송이 허용되며 영화 산업이 발달했고 동시에 성적인 영화들도 부흥기를 맞았습니다. 에마 부인 뽕, 병광세가 다 이때 나왔죠. 야간 통행금지 해제, 유흥업소 규제 완화 등으로 성산업까지 확대되었고요. 일제시대 때 들어온 유흥 방식과 서구와 교류하면서 생긴 또 다른 많은 방식들, 여기다 유흥업 규제가 완화되자 산업형 성매매는 말 그대로 판을 쳤습니다. 경제 성장기이기도 했기에 진짜 판을 쳤죠. 급도 본격적으로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업소부터 최고급 업소, VIP들을 위한 업소들까지 암암리, 아니 알려고 하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퍼졌죠. 하지만 IMF 시기 경제가 꺾이면서 부흥도 한번 꺾이고 2004년 이른바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바람을 맞습니다. 사실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집장촌들이 폐지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성매매 특별법은 논란이 가장 많은 법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매매 종사자 여성들을 피해자라고 규정한 것과 성매매 합법화 불법화 논쟁까지 더해져 난리가 난 상태거든요. 실제로 성매매 특별법으로 통칭되는 성매매 처벌법과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가 아닌 행위자로 보는 시선이 더 강해졌죠. 이건 법 때문이라기보다는 과거에는 정말 인신매매, 감금, 돈을 좀 빌려주고 말도 안 되는 이자를 붙여서 못 나가게 하는 방식의 악행들이 난무했지만 지금은 많이 근절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인신매매와 같이 인권을 침해한 경우 다른 법으로 다스려야 하고 강제로 일하게 했다면 노동 착취로 바라봐야 하는데 성매매의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왜 피해자냐는 논리이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또 법의 핵심이자 성매매 특별법이 화제로 떠오른 이유는 구제입니다. 순전히 돈 더 벌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뛰어든 것이라면 내 피해자가 아니죠. 실제로 법이 그렇게 비상식적이게 허술하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법령을 보면 어느 정도 다 납득이 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매매 처벌법의 1조를 보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과거에 있었던 그리고 지금까지 존재하는 아직도 묶여있는 진짜 피해자들, 강제로 몸을 파는 여성들을 위한 구제가 핵심입니다. 동시에 이 여성들이 다른 일으로 사회에 나가서 밥벌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기도 하죠. 실제로 이 법을 지지하면서 활동하는 단체들의 주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법령을 보면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모든 성을 판매한 여성이 피해자라는 말은 없죠. 법에서 명시한 성매매 피해자는 위계, 위력,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약물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청소년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 또는 장애가 있는 자, 인신매매를 당한 자가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됩니다. 듣다 보니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욕을 먹냐? 구제도 지원도 뭐도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2014년에는 성매매 여성들이 지원금 제도를 악용해 이사를 다니면서 지원금을 타먹는 일도 있었고 이 구제 프로그램이라는 게 정작 제대로 작동도 안 하고 있죠. 자활 프로그램 대다수가 힘들고 생계로 빠듯한 직업들을 소개해주고 결국 돈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애초에 성을 팔아서 돈을 버는 여성들에게 세금으로 무언가를 지원해준다는 것 자체가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성매매 특별법을 시행해서 한국의 음지는 작아졌나요? 구매자와 알선자를 처벌하는 것을 보면 공급 자체를 끊겠다, 그렇게 해서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라는 말 같아 보이는데 몇 번이나 말했듯 공급은 수요가 존재하면 끊을 수가 없는 것인데다 음지는 성매매 시장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죠. 풍선 효과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의 형상을 빗대어 풍선 효과라고 하는데 공권력을 동원해 합법적인 공급을 차단해도 수요가 있다면 어떻게든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죠. 한국에는 여전히, 아니 과거보다 더 큰,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성매매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론 불법이라 지하 경제로 운영되는 만큼 한국 성산업 규모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알 방법이 없으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02년에 발표한 한국의 성매매 규모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일반 유흥주점업소의 경우 80%가량이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16년 추산에 따르면 한국의 성매매 산업 규모는 약 30조에서 37조 원 정도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판결문과 범죄 통계 등을 토대로 추산하여 성매매 시장의 연간 매출액을 1조 5,070억 원으로 파악한 것인데
있는데 여기에 성매매 단속률이 4에서 5%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하여 20에서 25를 곱한 수치가 30조가 넘는 것이죠. 2015년에는 암시장 전문 조사업체 미국 하보스닷컴이 발표한 결과에서는 약 13조로 추정됐고요. 13조는 세계 6위 규모입니다. 참고로 이전 추산 통계들을 보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고 최근 통계는 없지만 증가하면 증가했지 줄어들었을 리는 없죠. 성매매 특별법 이후 대놓고 드러나는 전통적인 집장촌이 쇠퇴하고 있을 뿐 반대로 오히려 더 음지에서 행해지는 신종 성매매들은 흥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그 어느 때보다 활성화되고 또 접근이 쉬워졌습니다. 시대에 맞게 또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더 다각화되고 전문화되고 발전했죠. 얼마나 접근이 쉽냐면 자료조사를 하면서 성매매 업소들을 모아놓은 사이트를 몇 개 찾았는데 그냥 검색만 해도 너무나도 쉽게 찾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들어가 보면 뭐가 있을까요? 이른바 룸살롱과 단란주점으로 불리는 가장 기본적인 유흥주점의 형태부터 이게 진화해서 관객까지 코스에 포함되어 있는 풀사롱, 안마 시술소, 출장 마사지 같은 마사지업소, 키스방 같은 변종업소, 이른바 오피로 불리는 오피스텔에서 이루어지는 1대1 성매매, 그리고 SNS와 전용 어플을 이용한 디지털 발달에 따른 현대형 성매매까지 제가 지금 말한 것들 이외에도 수없이 더 많습니다. 여기는 아예 법적 개입도 없는 무한 경쟁의 시장이기에 손님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온갖 것들이 난무하죠. 심지어 한국인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직접 가지 않고 둘러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굳이 사람 많은 업소에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1대1 성매매 같은 경우 사이트에 들어가 연락하고 어딘가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 빌라 같은 곳에 가면 끝이죠. 업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모텔도 아니고 그냥 일반 가정집을 빌려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럼 나라에서는 왜 안 잡는 걸까요? 근절을 위해서 특별법까지 만들었는데 말이죠. 일단 앞서 말했듯 성매매 특별법의 취지는 구제에 더 가깝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서 나온 성매매 산업 규모 통계대로라면 성산업은 영화 산업의 20배가 훌쩍 넘는 규모로 한국 GDP의 1%를 넘게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나이스 신용평가 이슈 리포트의 연구에 따르면 성매매 관련 종사자의 수입이 25% 하락하면 GDP가 1%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하고요. 성매매 특별법이 도입된 이후에도 성매매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사실상 경제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산업이 아무리 지하경제를 한들 그래서 온전한 세금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한들 영화 산업의 적게는 20배, 크게는 30배에 달하는 규모의 성산업을 갑자기 없앨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함께 무너지는 것들도 무시할 수 없죠. 강남에 가보면 으슥한 골목도 아니고 인파가 제일 많은 강남역 인근 바닥에 대놓고 성매매 전단이 뿌려져 있는 광경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대놓고 광고를 해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강남에 뿌리 깊이 자리 잡은 성매매 산업의 규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단속하면 지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가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성산업을 완전히 단속한 뒤 성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대체 일자리 마련도 쉽지 않고 어마어마하게 규모를 키운 성산업 단속에 따른 행정비용과 법적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완전한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죠. 이쯤 되면 그냥 한국도 성매매를 합법화해야 하는 거 아니냐, 계속 음지로 놔두니까 관리도 힘들고 제대로 된 세수를 걷기도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합법화라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안 그래도 채널에서 성매매 합법화에 대해서는 한번 다루었습니다. 결론은 아직까지 합법화 불법화 둘 다 최선의 선택이 아니라 각자의 딜레마를 안고 있다는 것이죠. 합법화가 제대로 되려면 강한 정부가 아주 강력히 단속해야 하는데 독재 국가도 아니고 이건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외국인도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기에 아예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성매매 합법화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매매 문제는 단순히 도덕적, 법적으로만 얽힌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와 사회, 심지어 문화적으로도 복잡하게 얽힌 문제이므로 앞으로도 획기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대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한국 유흥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